인터뷰 뉴진수. 법원이 올 초 벌어졌던 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연루된 피의자들에 대해 유죄 판결을 잇따라 내리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었다는 게 주된 판단 이유입니다. 그렇지만 파괴가 아닌 기록이 목적이었다면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다큐멘터리 감독인 정윤석 감독은 그날 밤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을 위해서 서부지법에 들어갔다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검찰은 징역형을 구형한 반면 정윤석 감독은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언론과 문화계 등에서 정윤석 감독의 처지에 동조해서 처벌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당사자인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정윤석 감독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수사도 받고 뭐 이렇게 마음고생도 많이 하셔서 그런지 얼굴이 까칠하십니다. 네. 예, 예. 자, 올해 1월 19일이었어요. 정윤석 감독님은 당시 서울 서부지법 폭동 사태 기록하고 촬영하고 하기 위해서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가 기소됐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 현장에 가신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난입 사태가 벌어질 거는 모르고 그 밖의 상황을 취재하러 가셨던 건가요? 아,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12월 4일부터 계엄 사태를 취재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JTBC랑 국회 협조를 받아가지고 네네. 12월에는 거의 국회에서 살았었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1차 부결되고 2차 탄핵안 가결되고 나서 연말에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님이 이제 연말 인사하시고 저는 상황이 종료될 줄 알았는데 1월에 체포 전국이 펼쳐졌었잖아요. 네. 그래서 1월에는 오히려 한남동에서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포 영장이 이제 발부돼서 이제 그게 되고 나면 한 2, 3일 안에 구속영장을 쳐야 되기 때문에 네. 저는 오히려 그냥 좀 그 전체적인 과정에서 서부지법을 갔던 것이고 근데 사실 저는 그날 새벽에 되게 늦게 갔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냥 관련 뉴스를 보면서 그냥 오늘 구속영장을 이제 집행을 안 하시려나 보다 해가지고 집에 있던 참에 새벽에 인터넷 라이브를 보고 너무 놀라서 예. 뛰어갔고 제가 이제 그 택시 그 연구 앞에 계시다 있는 게 아니라 네네.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걸 알고 그쪽을 좀 가서 상황을 보자 이러고 이제 카메라를 들고 가셨군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1월부터 너무 집회 영상을 보수 집회 영상을 너무 많이 찍어서 예. 1월 18일날 그 서부지법 앞에 있었던 또 그런 집회를 또 찍어야 될 그런 생각은 잘 안 했고요. 근데 이제 그 새벽에 이제 그런 초유의 사태를 보니까 너무 놀라서 제가 이제 택시를 타고 갔고 이제 택시 영수증 기록으로 보면 제가 3시 43분에 도착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자. 근데 같은 날 같은 장소엔 이제 우리 정 감독님은 그 현장에 가셨고요. 같은 날 같은 장소엔 우리 정 감독님 말고 방송사에 촬영하는 분도 이제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둘 다 이제 카메라를 들고 현장을 취재하고 촬영하고 뭐 기록하고 한 건데 왜 정윤석 감독만 수사받고 기소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먼저 사실관계를 조금 말씀드리고 네네. 싶은데 그 이제 알려져 있는 JTBC 밀착 카메라 팀 그 이제 영상을 보면은 네. 그 3시 22분에 들어갔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미 그분은 제가 현장에 3시 43분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촬영을 해서 빠져나온 상태입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JTBC 영상을 보면은 이미 자신이 후문 경내로 진입해서 그 이제 전산실 깨진 창문으로 들어가서 7층까지 올라간 그 영상이 남아 있고요. 그 촬영하신 분은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오히려 그분이 이제 촬영을 마치고 다 빠져나온 다음에 현장에 3시 43분에 도착해서 제가 밖에서 한 1시간 20분 정도 대기하다가 네. 5시경에 갑자기 그 건물 안쪽에서 펑 소리가 들렸어요. 예, 예. 그래서 이거 큰일 났구나 해가지고 이제 그때 진입을 한 거였던 거죠. 펑 소리? 네. 예, 예.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촬영했던 영상을 보면 보이는데 예. 그 안에 엄청나게 긴 복도 통로가 있고 그 가운데서 이제 사실은 이제 3시 경에 이미 내부 진입은 다 체포가 끝났고요. 네네. 그냥 후문 경내로 들어오는 시위대들은 이제 경찰이 이제 계속 막아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복도를 통해서 대치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다는 걸 제가 이제 뒤늦게 안 거죠. 아, 그랬군요. 네, 그래서 이제 5시 정도 되면 그 복도가 다 밀려서 후문 쪽으로 시위대가 많이 밀려난 상황이었고, 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거의 마지막에 대기하고 있다가 들어간 것이죠. 그러면 우리 정 감독님은
그 일이 벌어진 다음에 집에서 좀 쉬고 있다가 현장에 와 이거 현장 어떻게 됐냐 하고 간 거고 가서도 바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밖에 사정을 좀 이렇게 하고 있다가 좀 펑소리를 듣고 이거 뭐지 하고 그때 들어가셨다 이거죠. 네네. 그 이미 3시 43분에 도착했을 때 그 기자들이 좀 속속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법원에서 이제 사실 확인서 써줬던 기자분들도 좀 몇 분 계신데 뭐 로이터 기자님하고 YTN 기자님 만났는데 저보고 야 들어가지 말라고. 지금 기자들 패고 난리다 지금.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그때 상황이 어떠냐면은 내부 상황에선 계속 경찰과 대치 중인 시위대 한 무리가 있었고 그 후문 경내 밖에서 이제 기자들한테 폭력을 사용하는 어떤 폭력적인 시위대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시위대들은 좀 겁에 질리고 이제 이미 좀 다친 시위대 분들도 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정 감독님이 그 서부지법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한 어디까지 들어간 겁니까? 저는 후문 들어가서 바로 근처에 있는 울타리 경내에서 찍었고요. 그러니까 울타리 경내 붙어서 찍었는데 그 이유는 사실은 그 경내 자체 양쪽에서 경찰이 들어왔었어요.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에서 같이 들어왔는데 이 양쪽의 상황을 가장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쪽이 울타리 쪽 경내에 붙어서 찍어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체포당할 때 되게 당황했던 게 제가 거기서 이제 카메라 ENG급 카메라 들고 있어서 누가 봐도 취재진인 줄 아는데 제 촬영 영상을 보면 경찰이 와가지고 저를 그냥 저희 있는 데까지 뛰어와가지고 저를 체포를 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일을 좀 처음 당해봐가지고 그때 되게 당황하는 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자 건물에는 안 들어가신 거죠? 네. 건물에 안 들어가고 그 울타리 쪽에서 찍다가 경찰에 잡혔다. 자. 재판에 넘겨졌는데 검찰은 특수건조물 침입 등 혐의를 적용해서 징역 1년 구형했습니다. 우리 정 감독님 지금 무죄라고 결백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고요. 검찰이 양형을 왜 이렇게 양형을 했다고 보세요? 일단은 저는 그 무죄를 주장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좀 이게 좀 재밌는 얘기인데 저는 공소 취소를 2번이나 요구했거든요. 공소 취소. 왜냐하면은 이미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무죄를 주장한다는 게 예술가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일단 죄가 있다는 걸 전제로 유무죄를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단계까지도 아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제 공소장 사실관계에서 세시경이라고 돼 있는데 저는 이미 알리바이가 깨져 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윤석열 탄핵에 찬성하는 영화인 그 명단도 이미 경찰 수사 단계에서 다 보여드렸고 저의 알리바이를 이미 다 집중해서 조서가 수사 단계에서 조서가 다 남아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검찰 쪽에 이건 내 영상 볼 필요도 없고 그냥 검찰 쪽 수사 자료가 다 지금 다 어긋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이걸 계속 끌고 가면 재판부에 큰 부담이 되시니 공소 취소를 해달라라고 4월하고 6월 2번이나 걸쳐서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네. 근데 그 어쨌든 검찰도 뭐 거기에 이른바 이제 여러 유형의 피의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뭐 구속 기소된 사람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검찰이 왜 우리 정 감독님을 이렇게 기소하고 계속 1년 구형하고 그랬다고 추측되는 바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뭐 저도 첫 번째 형사 재판이고 사실 예술가라서 그런 어떤 검찰에 대한 그런 사회적 관심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부족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당사자로서 그냥 봤을 때 그냥 되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냥 예술가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이미 이제 JTBC 같은 경우는 언론사로서 그런 어떤 정당방위를 인정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법성 조각이 이제 깨졌다라고 판단을 하신 건데, 근데 사실은 예술가, 다큐멘터리 감독 그냥 그런 거에 대한 되게 무지가 있었고, 그게 뭐야? 그냥 극우 유튜버랑 뭐가 달라? 라고 오히려 그렇게 되게 좀 수사기관이 그렇게 진행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부분에서 제가 되게 납득하기 힘든 부분은 제가 이미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수상을 했고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올해 작가상 후보였고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 이미 국회의장실이나 JTBC 크릿이나 이런 모든 알리바이가 될 수 있는 심지어 택시 영수증까지 다 해서 이 제 행위가 공익성이 있다는 걸 다 이미 입증을 했는데 왜 이제 검찰 기소까지 이걸 이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아직도 저희가 미스테리가 좀 있고요. 근데 오히려 그래서 저는 재판 과정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게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검찰이 보는 시각은 네. 그냥 거기 와서 방송하다가 유튜브 하다가 같이 그 안으로 들어간 분들하고 같이 묶어서 지금 저기 어떤 처벌의 수순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뭐 저도 지금 선고를 앞두고 있는 피고인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저한테 유리한 건지 모르겠는데 예. 그냥 검찰 분들이 좀 게을렀다고 생각합니다. 수사 자료를 제대로 안 보셨던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재판을 이제 많이 이제 분들이 이제 취재를 하고 기자분들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저한테 계속 하는 얘기가 이게 왜 기소가 됐는지 모르겠다. 이건 당연히 기소유예 처분이 나야 되는 것이고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 왜 이게 기소까지 진행이 된 거냐. 그냥 그 부분에서 굉장히 문제 제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네. 자, 우리 정 감독님은 7일 날 변론을 하셨는데 예술가에게 표현은 인권이 달린 문제고 그 실천은 삶의 원동력이다. 그런데 국가는 예술과 양심을 피고인이라는 이름으로 법정에 세웠다. 이런 진술을 하셨어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뜻인지 조금 풀어주세요. 일단은 제가 그 박근혜 정권 시절에 문체부 블랙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이 정확한 의미는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제가 이미 이제 블랙리스트로서 국가폭력 피해자인데, 근데 사실은 지금 검찰의 모든 수사 과정과 기소까지 이 모든 과정이 네. 사실은 그냥 블랙리스트 감독에 대한 국가폭력이 다시 재현된 거라고 저는 그냥 이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더 그런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그 뒷부분에 잠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예. 좀 빨리 말씀드리면 이제 그 예술인 권리 보장법이 제정이 돼서 그러니까 실행이 된 게 2022년 9월입니다. 예. 그게 사실은 이제 그 문체부 블랙리스트 때문에 생긴 법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7조 2항에 보면은 국가기관이 그 예술가의 그 표현의 자유라든지 그런 행동을 위법하게 방해를 하면은 그 예술가 권리 침해 행위에 이제 해당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오히려 재판 과정에서 지금 수사기관과 검찰의 모든 진행 상황 자체가 딱 이 예술가 권리 보장법 7조 2항에 해당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서 오히려 블랙리스트 감독한테 이 국가가 또 다시 이런 행동을 반복하면서 이제는 이제 피고인의 이름으로 다시 법정에 세우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랙리스트 말씀은 그런 취지에서 아까 저한테 말씀하신 거군요. 네네네. 자, 우리 정윤석 감독님은 서부지법 폭동 사태 말고도 여러 중요 사건 사고 현장에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현장을 지금까지 기록해 왔습니까? 뭐 2008년 그 촛불 시위 명박산성 그때 이제 시작으로 가장 용산 참사, 노무현 서거, 박근혜 탄핵,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까지 그냥 거의 이제 한국 사회 광장에서 일어났던 모든 기록들을 그냥 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장편 영화 감독으로서 사실 한 4편의 영화를 연출을 했고 제 마지막 작업은 넷플릭스랑 같이 협업해서 작업한 건데 네. 그 연출했던 제 영상 그러니까 영화 작업과 별개로 그냥 그 예술가로서 계속 기록 아카이브 작업을 해왔던 거죠. 네. 지금 한 20년 하셨나요? 네네 그렇습니다. 20년.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지금 다큐멘터리 감독을 쭉 우리 정윤석 감독님은 해오셨고요. 자,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내가 그 현장에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이제 다큐멘터리 감독들은 이제 할 수 있는데 네. 이번 서부지법 폭력 사태에서 이거 현장을 달려가 봐야겠다 했던 게 그 이전에 있었던 거하고 뭐 공통점이랄까 차이점이랄까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서부지법 사태를 서부지법 사태만 쪼개서 보면 안 된다는 말씀을 먼저 네.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제 입장에서는 계엄 때부터 계속 연장선상에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서부지법 사태는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항의하려고 벌어진 폭동 사태이기 때문에 그 앞선 맥락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서부지법 사태를 어떻게 보면 이건 국가적 재난이다라고 일단 보고 있어요. 계엄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오는 국가적 재난 상황인데 이 부분에서 사실 예술가가 어떤 사명감을 갖고 뛰어드는 건 굉장히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예술가를 바라볼 때 좀 엔터테이너라든지 되게 직업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사실 현대 예술가는 기본적으로 어떤 사회를 기록하고 현실에 대해서 발언하는 게 외국엔 굉장히 자연스러운 문화고요. 그리고 또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여태까지 영화를 만들면서 그러니까 공적 자금이라고 하죠. 국민의 세금으로 굉장히 많은 영화를 만들어 왔고 또 그런 많은 성과를 냈는데, 그러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그 예술가로서 어떤 갖고 있는 그런 엘리트 의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게 아니라 사실 엘리트 의식의 가장 기본은, 그러니까 사회가 위험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뛰어들어서 자기를 희생하라고 만든 계층이 엘리트 계층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책임감인가요? 네, 그러니까 저는 여태까지 20년 동안 그런 과정에서 제가 일구었던 성공들은 다 모든 기반은 국민의 세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제가 20년 동안 계속 기록 활동을 해왔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날 현장에 카메라를 들고 가는 건 저한테 너무나 자연스러운 선택이었던 거죠. 네. 자, 각계에서 탄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독립영화협회가 지난 16일 성명을 냈고 박찬욱 감독 비롯한 문화예술계 인사 3,424명이 무죄 판결 촉구하는 성명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표현과 사상, 양심 이건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런 걸 강조하고 계신 건가요? 이분들이 어떤 걸 강조하고 있는 건가요? 일단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되게 많은데요. 3,424명? 아닙니다. 더 많습니다. 이게 좀 그래요? 조사가 잘못된 건데 시민 12,000명까지 포함해서 예. 총 220개 단체랑 예. 한 15,000여 명이 그래요? 예, 연맹하셨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이후로 표현의 자유 운동에 있어서 가장 역대로 가장 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항상 그 관찰자로서 계속 살아왔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제가 본의 아니게 당사자가 됐고, 그래서 사실 이 사건에선 거리감이 잘 안 생겼는데 네. 이 탄원서 연맹을 보고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계엄이라는 사태가 절차적 민주주의가 훼손당하고 무너지는 사태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부분에서 국민분들이 굉장히 많은 위기의식과 어떤 각성을 하셨다고 보는데, 결국에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가장 빠르게 회복하는 것 자체가 결국 표현의 자유 문제고 그것이 결국 다양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가장 결정적으로는 그게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이게 남 일이 아니라 네. 나도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라는 건 굉장히 광의적 개념인데, 누군가가 촬영을 하고 내가 어떤 SNS 글을 올린다거나 무언가를 촬영을 한다거나 이런 행위를 국가가 그 행위의 목적성을 다 배제하고 행위 자체로 이렇게 구속까지 시키려고 끝까지 처벌을 하려고 한다면 그러면 이건 민주주의의 위기를 촉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문화예술인들과 시민들이 분노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번 이제 사태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들 중 일부는 우리 정 감독님이 오히려 특혜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뭐 이런저런 자기들보다 훨씬 더 약하게 이렇게 처벌받고 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객관적으로 말하면 다 같이 재판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특혜를 받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아니 실제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까? 실제로 이제 많이 저 괴롭혔죠. 그래가지고 그분들 다 고소했습니다 지금. 그래. 네,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좀 괴롭혔다는 게 온라인상으로나 뭐 이렇게. 네네 뭐 빨갱이다 뿌락지다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많이 이제 현장에서도 많이 괴롭히고. 왜 우리만큼 강하게 처벌 안 받냐 뭐 이런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저는 이 프레임이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제가 사실은 이 1년 구형을 받기 전까지 JTBC랑 저를 형평성이 안 맞다라고 단 한 번도 주장한 적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보기에는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같이 가야 되는 거고, 이거를 사실 갈라치기 하려고 했던 게 검찰의 전략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 예술가로서 이걸 동의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오히려 이런 어떤 나머지 공동 피고인들이 저를 계속 걸고 넘어졌던 것 같아요. 제가 침묵하니까. 그래서 저를 걸어서 결국에는 재판부가 편향돼 있다.
라고 주장을 하기 위해서 저를 이렇게 굉장히 괴롭혔던 거고,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이 저한테 되게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 왜냐하면은 이게 결국에는 피고인의 권리와 예술가로서의 양심이 같이 이제 정체성이 중첩돼 있는 상태인데, 이제 앵커님도 잘 아시겠지만 4월 4일 전까지 되게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6월 3일 대선이 끝날 때까지 또 불확실성이 있었고, 네. 그러니까 사실 그 부분에서 저 때문에 이 공소 자체가 다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전 판단했었어요. 왜냐하면 제 수사 자료 자체가 너무 엉망이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리고 검찰이 이거를 63명 한 권의 책으로 묶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저 때문에 소위 108요괴가 다 풀려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너무너무 그냥 괴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침묵하고 있었던 시간이 되게 괴로웠고, 그래서 이제 4월 4일 날 탄핵이 인용되고 나서 처음으로 탄원서 모집을 했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월 3일 날 대선 결과가 나온 다음에 6월에 또 공소 취소를 부탁드린 거죠. 네. 지금 보니까 타임테이블을 보니까 다음 달 1일에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일단 1심 선고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동안 이제 변호인들도 우리 정 감독님하고 같이 이렇게 좀 치밀하게 준비하고 하셨을 텐데, 그냥 뭐 판단은 법원이 내리는 거지만 뭐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냥 제가 예상을 말씀드린 거는 피고인 입장에서 좀 주제 넘은 네. 짓인 것 같고요. 네네. 그거는 그냥 사법부의 판단을 저는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네. 제가 지난 반년 동안 굉장히 제가 애썼던 게, 일단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국에는 그 민주주의의 질서와 절차를 하나도 안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에서 어떤 제 스스로 시민으로서 그런 생각이 많았어서 그 재판부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발언은 최대한 자제하고 싶은데, 오히려 이제 앵커님 질문을 이렇게 바꿔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 유죄를 받을 때와 무죄를 받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유죄를 받을 확률은 예를 들어서 이제 실형을 받거나 집행유예를 받는 예, 건데, 예. 그거는 이제 검찰의 기소 논리를 다 받아들이는 경우죠. 그러니까 제가 폭도란 얘기인데, 저는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일반 건조물 침입으로 그러니까 폭도는 아닌데 어쨌든 침입은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벌금형이나 그거에 관련된 이제 형량을 이제 만약에 판단 내리신다면 저는 경계선은 넘어왔다. 네네. 어쨌든 예. 네. 근데 저는 이거는 굉장히 더 큰 위험을 발생시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그렇게 되면 JTBC랑 행동이랑 형평성이 안 맞거든요. 그러면은 왜 언론은 정당방위인데 그 예술의 표현의 자유는 정당방위가 성립을 안 하느냐? 이건 헌법의 그 평등 원칙에 위배되는 판단인데, 거기에 대해서 검찰과 법원이 대답해야 된다. 네, 그 부분이니까 오히려 그 부분에서도 이제 재판부의 고민이 깊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예. 그리고 이제 가장 결정적으로 이제 무죄일 경우는 이제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술인 권리 보장법으로 저는 무죄를 받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미 예술인 활동 증명이 법적으로 끝난 상태고, 그래서 그 법적 권리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주체인데, 이 법이 단 한 번도 여기까지 판례가 없습니다. 근데 이 되게 재밌는 이 법이 되게 입법자들이 만든 이게 블랙리스트 때문에 생긴 법이잖아요. 그래서 청와대나 국정원이 직접 개입한 사건이어서 입법자들이 예술가의 권리에 있어서 이 법을 적용할 때 다른 모든 법률보다 우선해서 적용한다라는 6조 조항이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흥미로운 게 네. 아직 시행된 지가 2년밖에 안 돼서 이걸 형법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판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저의 정당방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뭐 헌법의 평등 위배 원칙이라든지 되게 있지만, 저는 사실 제가 이렇게 어렵게 싸우고 어려운 방식으로 여기까지 끌고 온 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술가의 권리를 인정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서부지법 사태가 폭동에 맞고 이 폭동을 법치주의의 어떤 근간을 흔든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사법부에서 단죄를 내리셔야죠. 근데 저는 이 단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술가의 권리를 증진시키면서 미래 세대를 위한 어떤 역사적 판결로서 기억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기회다. 좀 그런 부분에서 재판부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저의 입장을 소명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제가 이제 기자로서 이걸 보니까 정 감독님 말씀하시는 건 이제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어요. 근데 이제 사법당국이나 이런 데서 볼 때는 거기 예를 들어서 유튜브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때 유튜버들이 다 그때 유튜브라고 우리가 부르는 사람 이퀄
폭도냐? 그건 또 아닐 수 있어요. 네. 유튜버 중에 나름대로 이제 균형성을 가지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네. 그걸 이렇게 세분해서 나누다 보면 와 이거를 어느 선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스펙트럼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정리가 되냐가 어떻게 보면 또 관건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유튜버 중에서도 안에 들어가서 방송을 하긴 했는데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고 그런 분들 중에 또 처벌받은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그런 분들과의 어떤 뭐라 그럴까 네, 관계가 어떻게 되나. 이 부분은 저는 딱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런 우려 자체가 그 언론의 기계적 중립 태도인데요. 저는 이거는 사실은 계엄 정국 이후에 연장선상에서 지금 좀 경직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자꾸 이런 식의 비교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게 극우 세력들이 원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언론들이 빨리 이 프레임을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제가 JTBC랑 형평성 문제를 단 한 번도 주장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부분이 오히려 그 세력들한테 우리도 표현의 자유 주장할 수 있다라고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사실은 이 사건은 되게 그 부분에 있어서도 표현의 자유에 있어도 되게 단순한 게요. 네. 지금 잡혀 있는 사람들이 다 윤석열 지지자였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다들 국민정언권을 외쳤습니다. 근데 사실 국민정언권 자체가 지금 민주주의나 헌법을 부정하는 발언인데 이분들이 결국에는 사법 당국에 의해서 이제 처벌을 받게 되니까 갑자기 민주주의 헌법 권리 표현의 자유를 얘기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 자체가 굉장히 큰 모순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그 행위의 그 정당성이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어떤 기계적인 평등을 외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그렇게 크게 관심 기울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